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의 맥 시간 두 분 모셨습니다. 서양호 사람과정치연구소장 그리고 김성환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이 연휴의 여운이 남아 있죠. 잘 좀 쉬셨습니까? 아, 예, 푹 쉬었습니다. 푹 쉬셨어요. 예. 네, 시차 적응 중. 네, 비가 많이 와서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 그렇구나. 그렇죠. 지금도 비가 꽤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녁 한 7시 20분경인가요? 뭐 속보가 나서서 봤더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에서 만약에 박 전 장관이 구속되면은 세 번째 구속되는 거죠. 장관으로서 구속되는 사람 세 번째. 앞에 뭐 이상민도 있었고 등등. 일단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한 수준이고 사필 규정이다.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그동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자부 장관 그리고 군 주요 지휘관들 모두 다 구속 수사되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내란이라는 게 아주 중대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 중대 범죄에 대해서 다양하게 물증과 진술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증거를 인멸하거나 하는 네. 시도가 있다라면 이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에 대한 두 가지 우려 때문에 네. 구속영장이 청구되리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저번 날짜는 제가 특정할 수는 없는데 한 열 몇 시간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도 뭐 시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평론가님? 저는 뭐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한덕수 봤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24일 날 소환 조사했거든요. 네. 보름 만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하거나 네. 별로 그렇게 시차가 길게 뜨지 않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그만큼 철저하게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법무부 교정본부 쪽에서도 연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팀에서 출국 금지팀까지 대기시키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할 정도면은 그렇죠. 그 지시가 연달아서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관련자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내란 임무에 중요 종사를 했다고 볼 만한 뭔가의 진술을 상당히 많이 받아내는 작업들을 했을 거다. 그동안에 네. 드러나지 않게. 네. 그 정도니까 네. 이 정도면 구속영장 청구해도 되겠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6인 회동에 있었잖아요. 네. 그 6인 회동의 주요 멤버 가운데 한 명이었고요. 또 6인 회동에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지금 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4인 회동 그 안가 회동 말씀하십니까? 안가 회동 전에 윤석열이 이제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6명을 따로 모았잖아요. 네네네. 그 따로 불렀을 때 6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6명들이 대부분 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팀은 네. 그 6인 회동에 참석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박성재는 그 이후에 이제 안가해동에 참석했던 당사자 그렇죠.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팀이 그 동안에 박성재 구속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전 조사들을 했을 거다. 네. 그러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걸 영장전담 판사가 바라봤을 때 이걸 다 무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박성재라는 사람은 그냥 계엄의 하나의 멤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빠지는 곳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계엄을 했을 때 법률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윤석열이 미리 부른 당사자이기도 하고 계엄에 대한 인식조차도 삐뚤어져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계엄 해제된 지 나흘 뒤에 그때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법무부 과장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발언을 지켜보다가 네. 아니 계엄이 무슨 내란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과장이 바라볼 때 무슨 얘기입니까? 친일 쿠데타는 이미 법률적으로 내란이라는 게 확립된 판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박성재가 입을 꾹 다물고 분위기가 그냥 싸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탄핵소추 받고 난 다음에 복귀한 게 한 4월이었는데 네. 복귀하고 난 다음에 그 과장한테 보고받다가 네. 뭐라고 화를 내면서 앞으로 들어오지 마. 질타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왔었죠. 굉장히 좀스러운 인간이기도 하면서 윤석열하고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짓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법률 참모를 지냈던 사람이
계엄은 내란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의 인식 수준과 그걸 또 고집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네. 이건 그냥 계엄의 한 멤버였다고 보는 게 맞다. 방어적인 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을 보인다. 네.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방어를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그 중요임무 종사자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입증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또 구체적 지시도 안 받았다는 사람이 그 계엄 밤에 전화를 다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계엄이 상황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소요 사태가 일어날 거니까 뭐 구치소 수용자 시설도 다 확인하고 다 비워도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바깥으로 출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출국 금지팀 대기시켜. 네. 이걸 뭐하러 합니까? 내부에 무슨 규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11시쯤 국무회의 그날 끝났잖아요, 소장님. 그리고 정부 청사로 이제 회의하려고 이동하는 중에 차 안에서였겠죠, 아마.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 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 담당 본부장, 그리고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 정말 곳곳에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 다 전화를 했고 이 사람은 또 각각 그 부하 직원들한테 한두 명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하면 정말 다 나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그 심우정하고도 전화했잖아요. 그 몇 차례 한 걸로 그때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이분은 증거가 어떻게 좀 약간 빼박진 거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박성재 전 장관은 윤석열에게 있어서 그 효성둥이 충성둥이 그 자체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비상계엄 당일날 그 윤석열 씨가 그 몇 국무위원들 불렀는데 제일 먼저 잘 아시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일 먼저 불렀어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박성재 장관을 불렀거든요. 두 번째 전화 받은 사람이 오기는 또 제일 먼저 왔어요. 제일 먼저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가는 길에 말씀하신 대로 네.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다 교정본부장부터 시작해서 검찰 네. 과장에게 전화해서 말씀하신 그 구치소의 수용 인력 가능한지 또 합수부에 검찰 인력 파견 가능한지 네. 뭐 준비하라고 이런 등등의 일련의 조치를 했죠. 이렇게 둘이 아주 밀접할 수밖에 없는 관계는 그 1994년도에 윤석열이 대구 고검에 근무할 때 네. 박성재 장관과 함께 근무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당시에 그 윤석열 장관이 그 국정원들이 대선 개입했다고 댓글 조작했던 사건을 수사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등장해서 눈에 가시점이 여기서 좌천당했을 때 네. 박성재 전 장관이 친히 위로와 격려를 보냈던 그런 각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2024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1월에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보훈 인사이자 이 정도 되면 아주 절친한 사이가 아닌가 싶어서 네.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니라 애초 기획할 때부터 조력했고 법률적인 조언들 했던 어쩌면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네. 내란의 공범이지 않을까. 특검은 거기에 강한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은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가 좋아요. 네. 그리고 과거 인연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임명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수시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비상계엄 그냥 선포해버릴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밥 먹으면서 뭐 박성재 장관한테도 틀림없이 저는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망상가가 계엄을 딱 선포하는 거를 하겠다고 하는 뜻을 미리 밝혀요. 밝히고 나니까 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겠다는데 뭐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자기 스스로 마음가짐을 그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이미 내면화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따르겠다고. 네. 이미 상황은 벌어진 거니까 네. 그냥 거기에 맞춰줘야지.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이랑은 이런 뭐랄까요, 좀 망상에 가까운 이런 행동을 하는 뭐 일종의 뭐 과거식으로 말하면 미칭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인식 수준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람은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징벌해야 된다. 네.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박하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장관 자리에 안 앉혔겠죠. 네, 윤석열 자기가 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앉혔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지금 말하다 보니까 심우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딸 문제도 있고 입사할 때, 그리고 사실 심우정 같은 경우도
한 중심이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윤석열 공소장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선관위를 방첩사에서 확보하고 있으면 검찰과 국정원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공소장에 그대로 적혀 있는데 검찰과 직접적인 연결 지금 박성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심우정까지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내란에 대한 애매한 우유부단한 태도를 넘어서서 네. 그 윤석열의 구속 그 취하를 소위 말해서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이 구속 취하를 결정하게 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였는지 모르지만 내란에 대한 방조 혐의에 대해서 그 특검에서는 수사 중인 것 같고요. 네. 아마 결정적인 물증이라든가 진술이 확보되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도 네. 특검에서 소환 조사가 임박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간의 묘한 긴장감이랄까? 뭐 이런 게 좀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입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때 고민이 되죠.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전부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속도라든가 온도의 차이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설거지를 하는데 빨그럭 소리가 날 수 있지 않겠냐.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 많은 설거지들을 하고 있는데 그 설거지거리를 남겨둔 사람들이 인그릇이라도 좀 갖다 주기는커녕 자꾸 시끄럽다고 뻔뻔하게 우기면서 이렇게 설거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런 발언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진짜 맞는 말이다. 양쪽 다 너무 맞는 말이야. 도대체 이번에 어느 편을 좀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대통령 편을 들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예. 왜냐하면 대통령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자리이고 민주당의 지도부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자리죠. 그래서 서로의 좀 관심이 조금은 달라요. 같은 듯 다른 듯. 그럴 수 있죠. 대통령은 주로 이제 외교안보 국방이라던가 민생 경제 이런 그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들에 대해서 대단히 소구할 수 있는 국정 이슈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고 네.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자 고관여층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네. 우리 사회의 가장 묵은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 개혁 과제에 대한 속도감에 대해서 적극 지지층으로부터 강력한 요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요. 따라서 약간의 관심이 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혁을 좀 먼저 해야 된다. 개혁 속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통령 비서실과 당 지도부 간의 약간의 시각의 차이, 공격의 포인트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좋게 잘하면 역할 분담이 잘 될 수 있고 네. 잘못하면 약간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 개연성들은 이번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도 보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다수의 그 국민들의 여론들을 감안해서 네. 개혁도의 속도 조절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고뇌들을 네. 좀 뭐 민주당에서 잘 살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도 뭐 평론 한 20년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경우 그 교과서적인 답안이 뭘까요? 아니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거예요. 너도 옳고 그게 너도 옳다. 예, 교과서적인 답안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민주당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향 추세에 있거든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네, 것 물론 같아요. 추석 때 나와 있는 이제 여론조사는 조금 좀 다른 결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긴 했지만, 근데 전반적으로는 여론조사 추이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맞고 특히나 이제 국정 운영 방향을 조사한 것들 보면 MBS 조사에 그게 나오는데요. 대통령 지지율보다 그게 더 낮게 나와요. 이 얘기는 선행 지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방향이 국정 운영 방향이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수치가 더 낮게 나온다는 얘기는 네. 앞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젊은 층의 경우에 조금 더 평가가 안 좋아지는 게 맞아요. 근데 민주당은 뭐 설거지 하다 보면 소리 날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율은 그대로 계속 지금 이 상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같이 가는 경우가 많죠. 네. 네, 지금 또 집권 초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언젠간 다 우리한테 지지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 벽이 깨지게 된다 그러면 아마 국정 운영이 흔들릴 거예요. 네.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주력 지지층이라고 하는 짠말화되어 있는 극우층이 더
준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그들이 흔들어댈 때 네. 더 많은 언론들이 흔들릴 거고요. 더 많은 여론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집권 초반기부터 지금 흔들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좀 유념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뭐 설거지하면 소리 나겠지. 네. 뭐 소리 날 수 있는데 동의해요 저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다 밥 해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만 이만큼 쌓아놓고 간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설거지 빨리 해야 돼. 밥을 해먹으려면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억울해요. 네. 그러니까 설거지 하다 보면 소리 날 수 있지. 네. 동의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릇 다 그냥 깨버리면서 설거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릇 깨면서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그릇 없어지면 밥은 뭘로 해먹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설거지하더라도 그릇 안 깨면서 설거지해서 네. 아무리 조금 배가 고프더라도 조금 참아가면서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제대로 밥 해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민주당은 좀 그릇 좀 깨면 어때? 좀 시끄럽기도 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지지율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느긋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 국민들은 좀 이제 피로감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중도층이나 어쨌든 야당 쪽의 지지자들도 함께 다 고려를 해야 된다. 두 분 다 그쪽으로 방향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그냥 제가 굳이 반론을 하자면 이제 기사 읽다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지도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개혁은 공자님처럼 할 수 없다. 올해까지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지지층마저 떠날 수 있다라는 게 정청래 대표의 위기감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 듣다 보면은 그럼 하여튼 어쨌든 검찰청 폐지는 됐고 사법부 그리고 언론개혁 이 세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올해까지만 깨끗하게 정말 알싸하게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부터 뭔가 조금 속도를 낮추겠다라는 건가?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청래 대표의 네. 그 얘기는 연말까지 3대 개혁을 완수해서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그리고 내년부터 민생을 챙기면서 중도층에 소구하면 중도층도 참여하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일견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역대 민주당 지도부들이 네. 집권하거나 선거에 승리한 이후에 개혁과제가 좀 불철저했거나 개혁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하다가 많은 경우가 참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초장에 네. 좀 다소 소나기를 맞더라도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라는데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것은 개혁이라는 게 민생과 개혁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네. 또 단계적으로 올해는 선거랑 좀 시기가 좀 남아 있으니까 개혁의 속도를 내고 내년 선거 목전에서는 반짝 민생 경제 챙기자 이런 시기와 단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죽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옮기면서 수술대 위에 환자를 살살 꼬셔야 한다. 그러고 나서 마취에 깨고 나면 내 그 뭐 배도 갈랐네, 혹도 뗐네 이렇게 느껴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 동의들을 받아 나가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올해는 선거가 멀었으니까 민생이라던가 경제 문제 집중하고 내년 개혁에 집중하고 내년에 선거 앞두고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마취하고 나서 내 배를 갈랐었네, 내 혹을 뗐었네라는 식의 그런 좀 그 환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받는 그런 과정의 정치적인 정무적인 그런 기술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문제제기를 한 거라서 개혁을 대통령실에서 반대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딜레마인 게 전 갑자기 제가 2004년에 열린우리당을 수립해서 이제 국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국보법 국보법 없앤다고 정말 뭐 몇 시간을 국회에 앉아가지고 거의 막 강의를 하세요 의원들이.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안 됐죠. 그리고 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너무 이제 급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정권이 뭐 이어박자 해가지고 하다가 또 검경 수사권도 제대로 뭐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민주당 쪽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급함이 있지도 않을까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근데 전제가 잘못됐어요. 전제가. 지금 국민들한테 평가가 안 좋더라도 나중엔 좋은 평가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좋은 평가 받아야 되고 나중에도 좋은 같이. 평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 가면 뭐 더 잘하면 국민들이 다 잊고 금방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주겠지. 뭐 선거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오만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유능하게 잘할 거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은 지금 그럴 만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할 힘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기껏해야 국회 의석을 갖고 가도 네. 과반 겨우 넘어가는 수준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반복됐던 거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를 왜 그렇게 무딘카를 막 휘둘러대냐고요. 네, 그때는 152석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뭐 170 몇 석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야권 의석까지 하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정교하게 도려내듯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언제든지 휘두르면 할 수 있는 건데 네, 네. 수술도 결정만 하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다수의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하면은 그렇게 할 훨씬 수 있으면 하는 게 최선이란 말이에요. 네. 나중에 가서 그러면 민주당은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가 무조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2배 차이 난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 60% 지지율 받는다고 치죠. 네. 그럼 지방선거 그만큼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지금 거예요. 이상으로 가면. 어쨌든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51대 49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가지고 그러면 이 정도 됐는데 뭐 그냥 서울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낙관하기 어려운데요. 그렇더라고요. 경기하고 네. 아니 좀 아니더라도 부산 하나 갖고 왔으면 됐지 뭐 또 이러고 그냥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압도적인 말이에요. 승리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좀 네. 공자와 같은 얘기 하지 말고 네. 민주당 얘기가 맞아요. 네네. 개혁하다 보면은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고 하는데 당연히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럼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잘 못하면서 네. 좀 시끄러워도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자기 만족적인 얘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위 털 뽑기. 네. 뽑히는지 모르고 뽑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곧 되죠. 아무래도 국정감사에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뉴스가 쏟아져서 뭐 하나 제대로 기사읽기가 힘들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부터가 정말 큰 관심사입니다. 저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미 2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정인들과 동일한 그런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국회의원이 질문하겠다는데 그걸 거부하고 만약에 퇴실을 한다고 한다면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일단 강경합니다. 특히 전현희 전 최고위원과 더군다나 당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3대 특검 관련해서. 그런데 이미 2차례 노쇼했다. 투아웃이다. 여기서 2차례 노쇼는 지난 5월 그리고 9월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발언 이후에도 당연히 증인으로 남아서 증언을 친절하게 잘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여론이 누구의 편을 손을 들어줄 것인가. 소위 말해서 정치 고관여층이 진보와 보수층의 양 진영으로 결집해 있습니다. 네. 이제 중도층과 이런 부동층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가 이제 조희대 대법관 문제의 관건인데 예를 들면 아니라 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조희대 대법원은 그 법관들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국회 법에 따라서 네.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면 청문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네. 출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대법관들을 비롯한 대법원장도 반드시 법을 지키는 사람은 출석해야 한다. 법은 모든 사람의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여론이 높을지 아니면 국회가 너무 과하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니야? 조희대 사퇴를 위해서 너무 여론을 국회가 독선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두 여론. 네. 하나는 진보고 하나 보수의 진영일 텐데 네. 이 지켜보는 관전자인 중도층이 어느 손을 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행명령권이라던가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로 부각하기보다는 네. 왜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려고 하는지 왜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보다 더 설명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택해야 될 선택권을 뺏으려 했었고 특히 윤석열 구속 취소 등 동안 내란에 대한 아주 모호한 태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문회에서 그 진위를 따져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 왜
그 청문회 출석 동행 명령을 하고 왜 동행 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네. 이 문제를 얼마나 국민들에게 부동층에게 소구력 있게 설득력 하는가 이것이 이번 그 조의대 출석의 가장 관건이 아닌가 여론이 어느 쪽을 지지할지에 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서 저희들이 얘기한 그거랑 또 맥락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조의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달그락거리면서 푸느냐, 아니면 수술대에서 조용히 설득하면서 푸느냐, 약간 뭐 이런 것 같은데 동행 명령장 발부할 가능성도 있어. 그리고 안 나오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다 나갔어요. 물론 전체 의원들이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중도층 말씀하셨지만 중도층하고 보수층 특히 우리가 사법 상권 분립에 대한 공부를 한 거잖아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참 본 적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은 문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그럼 지키면 좋을지 여기에 따라서 국민들도 좀 헷갈리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그다음에 뭐 고발하고 이러는 모습들은 제가 볼 땐 좀 윽박지르는 거에 가까운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서사나 레토릭을 만들어야 될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일단 첫 발을 떼면서 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막 스텝이 꼬이거나 너무 시끄럽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도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너무 얌전하게 이렇게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기왕 막 시끄러워졌는데 여기서 칼을 다시 집어넣기도 어려워. 네네. 이미 꺼낸 칼. 네. 막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약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 어느 정도 그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정돈하고 가는 걸 원하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봐요. 막 밀고 그냥 가버리기보다는. 네. 그럼 그 안에서 민주당이 보일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그 관용이나 자제는 일단 한 템포를 좀 죽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확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지지율 더 떨어질 거예요. 국민들이 더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어쨌든 그 지금 국민의힘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그리고 아마 지난 그 파기환송 때 저도 그랬으니까 거의 충격을 받았잖아요. 와, 사법이 저렇게 정치에 개입한다고.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 지지하시는 분들은 조의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내심 이해를 할 텐데 결국은 중도층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 그 사법부가 일제 시대 때부터 사법의 그 전통을 계승해서 네. 그 독립군을 탄압한다던가 또 민주화 시절에 독재의 주구가 되어서 그런 활동들을 해왔던 거에 대해서 과거를 청산하지 제대로 못했죠. 사법개혁 추진위원회가 있었긴 했지만 네. 그 단죄하지 못한 전통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그 내란과 관련해서 네.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법원은 아무런 이야기도 표명하지 않고 오히려 내란을 주동한 사람을 구속을 취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문이 들끓고 있죠. 근데 문제는 국민적 공문이 들끓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주당의 목소리만을 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민들이 왜 공분하고 있는지 목소리를 잘 만들어 나가서 빌드업을 잘해서 다수의 국민들의 목소리로 만들지 않는다라면 자칫 개혁은 다 좋은데 시끄러워 너무 그 빈수레가 요란해 이런 거에 대해 불편해하는 네. 중도층들은 고관여층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자기 생활을 하다가 관심 있을 때 한 번씩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조차 동의를 받지 않는다라면 사법개혁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런 빌드업 과정들을 좀 착실하게 밟아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들은 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내 삶의 문제와 내가 관심을 갖는 문제 어떻게 연동하고 결합해서 소구력 있게 제시할 것인가 이것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내란을 겪은 국면에서는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이나 또 다시 윤석열을 이제 탄핵시키고 또 정권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의회민주주의이긴 하지만 국회 특히 민주당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네. 그럼 우위에 있어요. 네. 이미 우위에 있고 사법부는 오히려 내란이나 계엄을 옹호한 그런 이제 그 불명예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 직위원뿐만 아니라 조의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엄이나 뭐 사법 폭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그냥 자기 제 식구 자기 지키기에 급급한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헌법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 독립을 외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한 네. 동의를 다수의 국민들한테 받기 어려워요. 네. 그럼 이렇게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독립이라는 관점하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찌됐든 지금 무너진 헌정 질서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그동안에 사법부를 압박하거든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 제기를 해서 네. 사법부가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전 성과도 지금 얻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판사를 더 추가로 투입하거나 전담 재판부를 항소심에다 만든다거나 이런 모습들 나오잖아요. 중개하겠다고 한다거나. 대신 직위원은 안 뺐잖아요. 아무튼 부족하지만 네. 부족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 거는 민주당이 압박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다수가 지금 사법부를 여론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민주당은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전략도 같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국민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하면 그냥 서로 간에 견제하거나 아니면 싸움하는 것처럼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 동의가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관계들을 생각하면서든 뭐든 이거를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어쨌든 우위에 있는 게 맞으니까 1대1로 충돌처럼 보이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영리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조희대라는 사람을 국회로 불러서 앉혀놓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는 순간 조희대는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러나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죠. 보지만 네. 어찌됐든 그렇게 끌어다 놓으면서 조희대가 스스로 사퇴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네. 하는 건 그건 여러 가지 명분이나 정당성의 측면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조희대가 구차하게 거기 뒤에 숨어서 난 뭐 사법부 독립이 필요하고 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올 거야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구차한 사람이다. 거기 다 동의하지만 네. 그걸 그러면 어떻게 끌어나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사법 개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제도적 개혁 문제하고 같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 내부에서도 뭔가 사법 개혁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같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법원 내부의 목소리가 죽어버리면 사법 개혁까지 가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네. 대법관 증언 문제라든가 대법관 선출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꼭지점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서 같이 가져야지. 그러면 법원 내부의 목소리가 싹 하고 지워져 버린 상황에서 민주당 혼자서 밀어붙이면 네. 아마 거기에 따른 저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그걸 어떻게 정교하게 짜나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정치를 왜들 하시는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서영호 사람과정치연구소장 그리고 김성환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